저는 올해 61살이 된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제 사연의 제목은 퇴직금 전부 쏟아부은 가게 1년 만에 망했습니다. 입니다. 이 제목만 들으면 다 망하고 나서 하소연하러 나온 사람 같지요? 맞습니다. 저는 진짜로 제 퇴직금 전부를 한 가게에 쏟아부었고 정확히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제가 넘어졌던 그 자리가 경고판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20살 초반부터 한 제조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 현장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무직으로 옮겨 총무팀에서 일했습니다. 젊을 때는 이 회사가 평생 직장인 줄 알았습니다. 위에서는 우리 회사는 정년 보장이다. 나라에서 인정받은 튼튼한 기업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해가는 속도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경기가 조금씩 나빠지더니 젊은 친구들을 뽑기보다 나이 든 직원들에게 꾸준히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서 정년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60이 가까워지자 회사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 중 언제 나가시더라도 퇴직금은 다 챙겨드리겠다. 대신 서로 좋은 말로 마무리하자. 전형적인 말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서운하기보다는 이제 드디어 그만 쉬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여 년을 한 회사만 바라보며 일했습니다. 아침에 출근 도장 찍듯 나가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얼굴들과 커피 한 잔 마시고 서류를 처리하고 야근하고 월급 들어오면 대출 갚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인생이 한순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리던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동안 숫자로만 들었던 퇴직금이 제 이름 앞에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한 덩어리로 딱 찍혀서 들어왔습니다. 마누라는 그날 조용히 제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고생한 세월이 저 숫자 속에 들어있네. 이제 좀 편하게 살면 좋겠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데가 없다는 사실, 출근길 지하철이 아닌 동네 공원을 서성이는 제 모습을 보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마누라가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충분히 일했어. 이제 쉬어도 돼. 알바 같은 거 억지로 하지 말고 몸이나 챙겨. 머리로는 그 말이 맞는다는 걸 아는데 가슴 한쪽에서는 이대로 놀고만 있다가는 금방 바닥이 보이겠지. 퇴직금을 그냥 조금씩 꺼내 쓰다 보면 언젠가 텅 비겠지. 그 뒤에는 뭐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가게였습니다. 동네만 돌아다녀도 카페, 분식집, 치킨집, 편의점 온갖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게 사장님들은 대부분 제 또래거나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커피 한 잔 사면서 괜히 묻기도 했습니다. 여기 장사 좀 되세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 그럭저럭요. 그래도 직장 다닐 때보다 낫죠. 그 말이 자꾸 귀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직장 다닐 때보다 낫다. 퇴직한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도 이야기는 늘 비슷한 쪽으로 흘렀습니다. 나는 치킨집 알아보고 있다. 나는 분식집 프랜차이즈 상담 받아봤다.
나는 작은 카페를 내볼까 한다. 모임에 나갔다 돌아오면 제 머릿속도 가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번뿐인 퇴직금,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바라보자니 요즘 이자가 너무 낮고, 그렇다고 주식을 하자니 주식은 아무리 들어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결국 남는 건 나도 가게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가 잘 아는 일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쉬워 보이는 일을 쉽게 선택한다고들 하더군요. 그때 저는 장사가 그럴듯해 보이면 돈은 어느 정도 따라오지 않겠나,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퇴직하고 석 달째 되던 날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찾아갔습니다. 요즘 잘 나간다는 분식과 간단한 식사 메뉴를 파는 브랜드였습니다. 본사 직원들은 정장 차림의 말도 참 잘했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 월순이익, 투자 대비 회수 기간, 어려운 말들을 쓰면서도 결국 우리 동네 어디에 가게를 내도 대충 이 정도는 벌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림 속에는 언제나 웃고 있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가족들이 도와주고, 저녁에는 가게 문 닫고 통장 잔고를 늘어나는 숫자로 확인하며 뿌듯해하는 사장님의 모습. 저는 그 사장님 자리에 자연스럽게 제 얼굴을 갖다 붙였습니다. 집에 와서 마누라에게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 퇴직금 그냥 두면 언젠가 다 쓰고 말 거야. 차라리 가게 하나 내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들어오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마누라는 처음에는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당신 장사 알아. 평생 회사만 다닌 사람이 가게 한다고 덜컥 나섰다가 다 털리고 몸만 상한다는 말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 하지만 사람 마음이 무섭습니다. 제가 계속 자료를 모아 보여주고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고 가게 위치를 같이 보러 다니자고 하고, 그러다 보니 마누라도 어느 순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건 큰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아빠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요. 요즘 가게들 다 힘들긴 하지만 프랜차이즈면 그래도 덜 위험하잖아요. 아빠 열심히 하시면 잘 될 수도 있죠. 아들 입장에서는 그저 아버지의 마음을 응원하고 싶어서 한 말이었겠지만 그 말이 제게는 허락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퇴직금 대부분을 들여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시설 투자, 초기 식자재 비용,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계산해준 견적서는 끝에 더하기와 곱하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본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일시불로 진행하시면 이것저것 할인도 많이 됩니다. 초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셔도 장사 조금만 잘 되면 금방 회수하십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확히는 믿고 싶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벽지가 하나씩 붙어가고 간판이 올라가고 불이 들어오고 주방 기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새 집을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 마누라와 함께 가게 앞에 서서 불 켜진 가게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누라가 말했습니다. 예쁘긴 참 예쁘네. 제발 이 예쁜 가게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저도 똑같이 빌었습니다.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오픈 첫날 본사에서 직원들이 여러 명 내려와 도와주었습니다. 사장님, 오픈 행사니까 할인도 크게 걸고 서비스도 팍팍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손님들이 몰립니다. 그 말을 믿고 저는 첫날부터 할인을 크게 걸었습니다.
생각보다 손님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새로 생긴 가게라고 호기심에 들어왔습니다. 이웃 가게 사장님들도 화분을 들고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매출을 정산해 보니 숫자가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본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셨죠, 사장님? 이 정도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매출일 뿐, 거기에서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로열티, 모든 것을 빼고 나야 그게 제 몫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오픈 행사 기간이 끝나고 본사 직원들이 하나둘 올라간 뒤 진짜 제가 혼자 서 있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침에는 식자재를 받고 재료를 손질하고 점심에는 손님을 상대하고 저녁에는 정리하고 매출을 정산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꽤 괜찮았습니다. 단골이 될 것 같은 손님들도 조금씩 생기고 똑같은 메뉴를 주문하는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정말 더 열심히 하면 퇴직금 생각나지 않을 정도는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한번 바뀌면서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료였습니다. 계약할 때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게를 운영해보니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였습니다. 혼자 다 해보려고 했지만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제 알바를 썼습니다. 학생 1명을 쓰고 나중에는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1명 더 썼습니다. 수입에서 인건비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장사를 하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세 번째는 재료비와 폐기 문제였습니다. 손님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으니 재료를 넉넉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는 재료들은 버려야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도 손님들 건강을 위해서는 과감히 버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버려지는 재료들을 보면서 제 가슴 한쪽도 함께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매달 정산을 해보면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가게는 북적이고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통장에 남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와서 제 장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하면 이건 그냥 노동소득이에요. 아빠 월급처럼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혼자 일하시면서 최저임금 조금 넘게 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마누라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많이 남지는 않나 보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뭐,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스스로도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하나 더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가게와 불과 2집 건너에 똑같은 메뉴를 파는 다른 프랜차이즈 가게가 들어온 것입니다. 간판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지만 메뉴를 보면 거의 비슷했습니다. 본사에 전화해서 항의했습니다. 아니, 저희 영업구역은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사장님, 본사는 전국 가맹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지점 간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상권이 좋으니까 다른 브랜드도 들어오는 거죠. 경쟁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비스와 맛으로 승부하셔야죠.
그 말을 들으니 허탈했습니다. 저는 본사를 믿고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낸 돈으로 지켜지는 선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눈에는 저도 여러 점포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가게는 오픈 행사라고 저보다 더 파격적인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서서히 그쪽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지나가다 두 가게를 번갈아 쳐다보는 모습이 저에게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로열티, 식자재 대금, 공과금, 모든 걸 빼고 나면 정말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달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 마이너스는 결국 제 퇴직금에서 다시 꺼내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퇴직금을 벌려고 시작한 가게가 퇴직금을 조금씩 삼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일 큰 착각 하나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퇴직금은 종잣돈이 아니라 보험 같은 거였다는 걸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프게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를 대비해 쥐고 있어야 했던 돈이었는데, 저는 그걸 전부 하나의 가게에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마누라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접는 건 어때? 당신 얼굴이 요즘 너무 말라 보여. 밤마다 한숨 쉬는 소리가 다 들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쏟아부은 돈과 시간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만두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애써서 버텼습니다. 영업시간도 늘리고 메뉴도 조금 바꾸고 배달앱에도 등록하고 할인 쿠폰도 돌렸습니다. 하지만 배달앱 수수료는 또 다른 벽이었습니다. 배달 수수료와 광고비를 빼고 나면 가게에 남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에 14시간 넘게 가게에 있어도 집으로 돌아올 때 손에 쥔 것은 1,000몇백 원짜리 동전 몇 개뿐인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손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마누라가 옆에 있어서 잠깐 의자에 앉혀줬지만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렇게 가다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먼저 고장나겠구나.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마누라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매출, 지출, 수수료, 모든 걸 다시 계산해보고 마지막으로 남는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저를 조용히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마누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접자. 마누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여보. 당신이 포기한다는 말 하는 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아니까.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가운데 있던 단단한 돌덩이가 조금은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접는 일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정리 비용도 들어가고 계약 문제도 있었고 권리금이라는 것도 예전처럼 쉽게 나오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큰 손해를 보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는 마지막 날, 텅 빈 가게 안에서 혼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처음 인테리어를 끝냈을 때 마누라와 서서 예쁘다고 감탄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벽에 걸려있던 메뉴판도 간판도 전부 떼어냈습니다. 가게 한가운데 서서 저는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수고했다. 나도, 너도.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왔던 그날, 문자 알림 소리가 들리던 순간부터 이 가게의 문을 닫는 그날까지 딱 1년이었습니다. 1년 만에 저는 퇴직금 대부분을 잃었고, 몸은 예전보다 더 약해졌고,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뒤 당분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길을 걸어도 어느 가게 앞에 서서 메뉴판을 보는 게 겁이 났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꿈과 또 다른 누군가의 빚이 그 간판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몸은 괜찮냐? 저는 대충 웃어 넘겼습니다. 뭐 그냥 그렇지 뭐. 다시 생각해보면 좋은 경험이기도 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좋은 경험 같은 말, 거짓말입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쓰라린 실패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냥 알바라도 해요.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주말에만 나가시든지 너무 가게 생각만 하지 말고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남 밑에서 시급받고 일해본 게 언제인데 이 나이에 알바라니.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가게에서 벌던 돈보다 차라리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시간제 알바를 하는 게 몸도 마음도 덜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마트에서 카트 정리와 진열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큰 빚을 더 늘리지는 않는 선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마누라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한데 그래도 가게 할 때보다는 편하다. 계산도 단순하고 퇴직금 잃을 걱정도 없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는 여전히 아픈 구석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 제가 내린 결론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퇴직금 전부를 한 번에 한 곳에 쏟아붓지 말 걸 그랬습니다. 퇴직금이라는 돈은 생각보다 다시 모으기 힘든 돈입니다. 월급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한 번에 받고 나면 그 뒤에는 다시 모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게 한 번 잘 되면 금방 회수할 수 있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는 것과 아는 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손님 입장에서 보던 가게와 사장 입장에서 보는 가게는 정말 다른 세상입니다. 손님으로 앉아 있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이면 남겠지. 대충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임대료, 인건비, 각종 세금, 배달 수수료, 카드 수수료, 로열티, 이 모든 걸 빼고 나면 진짜로 남는 건 손님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셋째,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본사 사람들은 늘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브랜드는 검증됐다. 실패 확률이 적다. 하지만 그 성공 사례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실패한 점포들의 이야기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그 실패한 점포들 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넷째, 저는 제 자존심을 조금만 더 내려놓았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합니다. 퇴직 후에 바로 일거리를 찾기보다 잠시 쉬면서 조금씩 공부하고 어떤 일이 제 몸과 마음에 맞는지 천천히 따져봤으면 어땠을까? 당장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에
제 인생의 마지막 보험 같은 퇴직금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게를 망하고 퇴직금 거의 다 잃고 한동안 저는 제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누라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누라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나이 먹도록 한 회사에서 묵묵히 버틴 것만 해도 나는 고맙고 대단하게 생각해. 가게는 우리 둘이 같이 꿈꿔본 한 번의 도전이었을 뿐이야.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 인생 전체가 실패는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제 실패를 조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가게들이 늘어선 거리를 지나다가 간판이 바뀐 가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가게는 새로 생겼고, 어느 가게는 문을 닫았고, 어느 가게는 3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게마다 각자의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금을 쏟아부은 사람, 대출을 최대한 당겨서 들어온 사람, 젊은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도전하러 나온 사람, 각자의 사연이 간판 뒤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겠지요.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퇴직 후 가게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릴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마디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2-3번이 아니라 10번은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장점만 보지 마시고 실패했을 때 어떤 상황이 올지, 그때도 버틸 수 있는지, 내가 잃어도 되는 돈은 어디까지인지 그걸 냉정하게 계산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마트에서 카트 정리도 하고 가끔 택배 상자 정리하는 알바도 합니다. 누가 보면 퇴직까지 하고 이 나이에 그런 일을 하느냐 안쓰럽게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일하면서 남은 시간 마누라와 소소한 하루를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가게에서 밤마다 한숨 쉬던 시절보다 지금이 몸은 덜 힘들고 마음은 조금 더 편합니다. 퇴직금 전부 쏟아부은 가게는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아직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라고 이제는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져 보니 조금 더 천천히 걸어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가게를 하지 말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다만 저처럼 퇴직금 전부를 한 번에 올인하는 일만큼은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을 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